이게 내 팔자야. 거실 가득 날카로운 고함이 메아리 쳤어요. 평생 그 똥밭이나 파면서 돌덩이나 씹어먹고 살아. 큰오빠 강철의 손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수십 장의 종이가 지우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쏟아졌죠. 스윽하고 종잇날이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감촉. 서류 모서리가 피부를 긁고 지나간 자리에서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지더니 피가 배어 나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젖어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줍지도 않았어요. 아니, 주울 수가 없었죠. 뺨을 타고 흐르는 피가 턱 끝에서 뚝 떨어져 하얀 서류 위에 붉은 점을 만들었어요. 아유, 냄새나. 옆에 서 있던 새언니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옷꼬락선이 좀 봐. 애는 왜 저렇게 기침을 해대니? 정말 재수 없으려니까. 지우의 낡은 코트 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던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7살 난 딸 은별이가 참았던 기침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쿨럭쿨럭 토해냈죠. 아이의 작은 어깨가 기침할 때마다 앞뒤로 흔들렸어요. 또 다른 새언니가 더럽다는 듯 바닥에 퇴 하고 침을 뱉었어요. 높은 천장에서 춤추듯 흔들리는 거실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지우와 은별이가 머물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우는 품에 꼭 안은 것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신으시던 낡은 구두 한 켤레였죠. 밑창은 다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어요. 구두에 묻은 흙먼지가 지우의 하얀 블라우스를 더럽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구두를 더 꽉 껴안았어요. 이것만은 뺏기지 않겠다고,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하듯이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짚었어요. 지우 씨, 돌아보니 아버지의 변호사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초로의 신사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지우 씨 걱정만 하셨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변호사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땅 절대 팔지 마세요. 아셨죠? 변호사가 얘기한 그 땅은 경기도 외곽 어딘가에 있다는 자갈밭이고 아버지가 지우에게 남긴 유일한 상속분이었죠. 오빠들이 똥밭이라고 비웃었지만 두 오빠는 그런 똥밭이라도 뺏으려 할 만큼 탐욕 덩어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땅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자신에게 남기신 걸까요? 아버지의 집, 아니 이제는 큰오빠가 차지한 그 집을 빠져나오는 길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가을비만큼이나 쓸쓸했어요. 도심의 매연이 빗물과 뒤섞여 텁텁한 냄새를 풍겼어요. 은별이의 기침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거리다가 캑캑하고 목이 막히는 소리를 내더니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별아, 괜찮아? 지우가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은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초라하지만 유일한 둘의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겨우 도착한 꽃집 앞에서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문에 시뻘건 딱지가 붙어 있었죠. 강제퇴거 통보서라는 글씨가 빗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설마. 지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큰오빠 강철이 손을 써서 월세 계약을 강제로 종료해버린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후에 똥밭이나 파먹고 살라고 소리치더니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꽃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죠.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은별이의 그림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짐을 정리하던 지우의 손이 낡은 일기장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죠. 누렇게 바랜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두 사람 뒤로 황량한 자갈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뒤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지우는 쪽지를 펼쳐 들었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걸 거야. 이렇게 글씨에 힘이 없는 걸 보니 라고 중얼거리며 글자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지우야, 숨이 막힐 땐 그 자갈밭으로 가라. 내 엄마가 기다리는 곳이다. 엄마가 기다리는 곳이라고요? 지우는 멍하니 쪽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기다리는 곳이라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적어두신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쿨럭쿨럭. 은별이의 기침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수수께끼 같은 쪽지가 아니라 아픈 아이였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오빠들 편이었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지우는 마지막 남은 전세금을 찾아서 짐을 실었어요. 낡은 중고차에 은별이를 태우고 내비게이션의 쪽지에 적힌 경기도 외곽 주소를 입력했죠.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아버지가 남긴 땅이라도 가보자는 심정이었어요. 빗길을 뚫고 2시간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고 좀 더 달려서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주변입니다라고 안내했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람 머리통만한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오빠가 똥밭이라고 비웃던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똥밭이라는 말도 아깝게 느껴지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유산이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쿵쿵쿵 하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검은 차 3대가 거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죠. 차들이 지우의 앞을 가로막고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가씨. 선두에 선 사내가 씩 웃었어요. 금리가 번쩍였죠. 좋게 말할 때 서류에 도장 찍고 꺼지쇼. 큰오빠 강철이 보낸 건달들이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은별이를 등 뒤로 숨겼죠. 손이 닿는 곳에 아버지가 남긴 낡은 삽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 삽자루를 꽉 움켜쥐었어요. 엄마 무서워. 은별이가 지우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였어요. 사내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죠.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등 뒤에 딸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사내들이 멈칫했어요. 지우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가 아파요. 제발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비굴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딸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지우는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어요.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얼굴에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즉, 재미없네. 금리 사내가 혀를 찼어요. 내일 아침까지다. 도장 안 찍으면 그땐 아가씨나 그 애나 어떻게 될지 몰라.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늘던 비가 어느새 폭우로 변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죠. 지우는 기침하다 지쳐 잠든 은별이를 차 안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아이의 이마에서 열기가 느껴졌지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우가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손에 삽을 쥐고 자갈밭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남긴 쪽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삽질에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돌멩이가 삼날에 부딪히며 쩡쩡 소리를 냈죠. 두 번째 삽질, 세 번째 삽질.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지우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빗줄기만 쏟아져 내렸죠. 지우의 비명은 폭우 속에 묻혀 사라졌어요. 1시간이 지나자 손등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지우는 미친 듯이 돌을 골라내며 땅을 팠어요. 오기였을 수도 있고 절망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늘의 회색빛이 진해지고 어둠이 몰려올 즈음 삽끝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쇳소리가 고요한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결코 돌멩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톱 아래로 축축한 진흙이 파고들었어요. 지우는 맨손으로 젖은 흙을 긁어냈어요. 삽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 삽끝에서 울린 쇳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분명히 돌멩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날카로운 울림이었어요. 흙을 걷어낼수록 윤곽이 드러났어요. 육중한 강철판이었죠. 폭우에 씻긴 표면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어요. 지우는 강철판 가장자리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려봤지만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굳건했어요. 제발, 제발 열려. 지우의 손톱이 강철판 틈새에 끼었다가 뒤로 꺾였어요. 퍽 하는 둔탁한 느낌과 함께 손톱이 들렸죠. 피가 흘러나왔지만 지우는 느끼지 못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운 강철의 감촉만이 절망처럼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차 안에서 은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지우는 벌떡 일어나 차로 달려갔어요. 뒷좌석에 누워있는 은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아이의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별아, 별아. 지우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죠. 은별이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어요. 가느다란 숨을 겨우겨우 들이마시다가 캑캑 기침을 토해내고 다시 힘겹게 숨을 쉬고 그 반복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차를 돌려 산에서 내려가야 할까요?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비포장 산길은 폭우의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죠. 올라올 때도 몇 번이나 바퀴가 헛돌았어요. 이 빗속에 아이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가다간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아이를 잃을지도 몰랐어요. 공포가 지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죠? 그때 아버지가 남긴 말이 천둥처럼 뇌리를 스쳤어요.
숨이 막힐 땐 그 자갈밭으로 가라. 숨이 막힐 때 지금 은별이가 딱 그랬어요.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그래서 이 땅을 남기신 걸까요? 지우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아이를 살릴 유일한 약방문을 찾는 처절한 사투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손가락 끝에 묻은 피가 누렇게 바랜 종이에 얼룩을 남겼어요. 바스락. 책장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그 위에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달아달아 우리 지우. 엄마 닮아 예쁜 딸. 아빠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들면 별이 되어 반짝반짝. 자장가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불러주던 노래였죠. 지우는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자신의 등을 토닥이던 감촉을, 서툴지만 다정했던 그 목소리를. 그 노래를 들으면 아무리 무서운 꿈을 꾸다가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일기장에 있는 걸까요? 지우는 종이를 뒤집어 보았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죠. 지우야,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불러라.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지우는 밖에 있는 강철판을 떠올렸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노래를 부른다고 문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우는 차에서 내렸어요. 폭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종이가 젖지 않게 품속에 넣고 비바람이 치는 강철판 앞으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아달아 우리 지우, 엄마 닮아 예쁜 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들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별이 되어 반짝반짝. 노래가 끝나는 순간 발밑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숨을 멈추고 그 진동에 집중했습니다. 땅이 울림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땅속에서 뛰기 시작한 것처럼요. 우드득 와르르. 강철판 주위를 덮고 있던 흙더미가 사방으로 털려나갔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지우는 뒤로 물러나며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진흙 아래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번호패드였죠.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비밀번호라고요? 지우는 멍하니 번호패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번호를 눌러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힌트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남기셨을지도 몰라요. 지우가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요. 별이의 생일.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0317. 지우는 번호를 눌렀어요. 비빅. 빨간 불이 켜지며 거부 신호가 울렸어요. 틀렸어요. 지우는 다시 생각했죠. 아버지가 설정했을 번호.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했던 날짜. 그건 뭘까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15년 전 그날. 0823. 비빅. 또 틀렸어요. 지우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죠.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면 잠기는 건 아닐까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은 걸까요? 그때 아버지가 남긴 쪽지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 엄마가 기다리는 곳이다. 엄마가 기다리는 곳. 본인의 생일과 별이의 생일,
두 날짜를 조합하면 어떨까요? 지우는 홀린 듯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 조합을 기다렸다는 듯 강철판에서 육중한 압력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판의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새어나왔죠.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이 천천히 지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하지만 놀랄 시간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시게 하얀 빛과 싱그러운 숲의 향기였거든요. 숲 향기라고요? 이 자갈밭 한가운데서?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차로 달려갔어요. 은별이를 겉옷으로 감싸 안아 올렸죠.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버텨, 별아. 조금만. 지우는 아이를 안고 빛의 통로를 향해 달렸어요. 열린 강철문 아래로 계단이 보였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10개, 20개, 30개.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죠. 벽면에 설치된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며 길을 밝혀주었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위에서 맡던 흙냄새와 빛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풀잎과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마침내 계단이 끝났어요. 지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지하수 10m 아래에 거대한 낙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상에서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초록빛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이게 꿈인가요? 지우는 품에 안긴 은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은별이가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캑캑거리던 기침이 멈추고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파르스름하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별아, 정원 한가운데에서 지지직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니 커다란 모니터가 서 있었죠.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박 회장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며칠을 보내셨을 때의 모습이 분명했어요. 지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숲은 바로 내 엄마란다. 엄마라고요? 지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죠. 15년 전 내 엄마는 폐가 굳어서 세상을 떠났어. 도심의 나쁜 공기가 엄마의 폐를 망가뜨렸지. 아빠는 그때 맹세했단다. 언젠가 우리 지우와 지우의 아이들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화면 속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벙커는 아빠가 엄마 떠난 후 지금까지 나의 15년을 다 바쳐 만든 거야. 최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 아버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오빠들은 이 숲을 그저 돈으로만 보겠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냐고, 땅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계산하겠지. 하지만 지우 너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 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지켜줄 거야. 화면 한쪽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식물학 노트 위치 서재 2번 서랍이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란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생태보고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별이가 여기서 맑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지. 지우야,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가줘. 부탁이다.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꺼지고 정원에 정적이 흘렀죠.
지우는 품에 안긴 은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가 기침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지우는 모든 긴장이 턱하고 풀리는 걸 느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똥밭 아래에 아버지가 숨겨둔 것은 천문학적인 재산이 아니었어요. 딸과 손녀를 향한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이었죠. 오빠들이 비웃던 그 똥밭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정원 한복판에 천천히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죠.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작은 팻말이 보였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숲. 지우는 그 글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지우는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죠. 도심에서 맡던 찌든 매연 냄새도 자갈밭에서 코를 찔렀던 흙먼지 냄새도 여기엔 없었어요. 오직 싱그러운 풀잎 향기와 촉촉한 이슬 냄새만이 코끝을 간지렸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맑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품에 안긴 은별이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캑캑거리던 기침이 사라지고 쌕쌕거리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죠. 아이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지더니 이내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덩이처럼 뜨겁던 아이의 이마가 맑은 공기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가라앉고 있었죠. 지우는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어두웠던 벙커 내부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천장 어딘가에서 윙 하는 기계음이 들리더니 은은한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새벽녘의 여명처럼 희미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밝아지더니 마침내 지상의 아침 노을처럼 따스한 빛이 정원 전체를 비추었어요. 인공 태양광 시스템이었죠. 지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고 길 양옆으로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저 멀리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도 보였죠. 그런데 지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정원 한복판에 동그란 꽃송이가 수십 개는 달려 있었는 분홍색 수국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거든요. 연분홍에서 진분홍까지 색색의 꽃잎들이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수국은 15년 전 엄마가 거실 창가에서 가장 아끼던 화분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엄마는 매일 아침 그 수국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오늘도 예쁘게 피었구나 하면서요. 어린 지우는 엄마가 꽃에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그 수국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꽃을. 그래서 이 지하 정원 한가운데에 똑같은 수국을 심어두신 거죠.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우가 고개를 돌리니 화면에 글자가 흐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필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손글씨체였어요. 지우야, 이 정원의 공기는 내 엄마의 폐를 굳게 만든 도심의 독을 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최첨단 기술이란다. 글자가 천천히 스크롤되며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별이도 너도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어. 아빠가 약속할게. 지우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아버지는 엄마 사후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 생각하며 사셨던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딸과 손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승화시킨 거죠. 오빠들이 재벌 자리를 두고 싸우는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이 거대한 낙원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건물이 보였죠. 다가가 보니 유리문 너머로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의료용 침대,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영양제 제조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선반에 수십 개의 유리병이 정렬되어 있었고 각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소화용 호흡기 강화 영양제, 면역력 증진 추출물, 폐 기능 회복 보조제, 전부 은별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땅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녀의 생명 그 자체를 설계해 두신 거였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지우는 잠든 은별이를 의료용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기적처럼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도심에서는 밤새 기침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천사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크나큰 절망과 공포가 안도로 박이고 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지우는 정원을 더 둘러볼 요량으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나왔죠.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냉장 저장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흙냄새 가득한 채소들,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 진공 포장된 고기와 생선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완벽한 보관 시스템을 갖춰두신 게 분명했어요. 지우는 재료를 골라 은별이를 위한 첫 식사를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채소를 잘게 썰어 넣고 죽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에 은별이를 깨워주길 바라면서요. 그때 어디선가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죠. 소리는 천장 위, 그러니까 지상에서 나고 있었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땅을 내리치는 소리 같았어요. 벙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가 켜졌고 지상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갈밭 위로 검은 옷을 입은 어제 봤던 그 건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여기저기 땅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벙커 입구와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최첨단 은폐 기술이 이런 거였구나. 지상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돌무더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입구를 찾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모니터 옆에 있는 통신 장비에서 지직, 치지직하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볼륨을 높였죠.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냥 돌밭인데요. 건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에 지우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기집애가 애 데리고 산속에서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땅값 오르기 전에 서류 정리나 확실히 해도. 큰오빠 강철의 그 냉혹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죠.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자기 친동생과 7살짜리 조카딸이 산속에서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켜버렸거든요. 펄펄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는 분노였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지우는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낙원을 오빠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은별이에게 맑은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식물학 노트를 찾아 서재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두툼한 노트 여러 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쳐들고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꿈이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직면했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 작동 원리, 식물별 산소 배출량 분석, 지하 생태계 유지 매뉴얼. 아버지는 식물학자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가요. 하지만 가업을 이어야 했고 꿈을 접어야 했죠. 그 못다 이룬 꿈이 이 벙커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모든 식물의 특성과 효능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벙커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지우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벙커의 구조를 익혀나갔어요. 전기 시스템, 물 순환 시스템, 환기 시스템. 모든 것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이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완벽했죠.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죠. 은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커다란 눈에 경이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엄마, 여기가 천국이야? 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아이에게 다가가 품에 꼭 안았어요. 은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더 이상 불덩이처럼 뜨겁지 않았고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아니, 별아.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집이란다. 할아버지가?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할아버지가 별이랑 엄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고개 숙이고 서류 세례를 맞던 그 유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딸을 품에 안은 지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요. 벙커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기자 두 사람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죠.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푹 잠을 잤어요. 은별이의 뺨에는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한 혈색이 돌았고 지우의 피부도 도자기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은별이가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제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꽃 이름을 외우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며 7살 아이답게 놀았죠. 그날 아침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요. 오빠들이 자신을 굶겨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죠. 지우는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은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별아, 엄마랑 외출 좀 할까? 어디 가는데? 큰 외삼촌 만나러. 은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에게 서류를 던지던 그 무서운 외삼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는 제 발로 큰오빠 강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이었죠.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오빠. 육중한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강철이 고개를 들었고 옆에는 둘째 오빠 강학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우를 보는 순간 하마터면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야? 강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우의 모습이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초췌하고 야위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산속 자갈밭에서 굶주려 더 비참해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선 지우는 피부가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눈빛이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더했어요. 기침하느라 파리하던 얼굴에 생기가 넘쳐 흘렀죠. 볼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죽어가던 아이가 아니라 건강한 7살 소녀가 거기 서 있었어요. 강철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너 정체가 뭐야? 어디서 얼굴이라도 깎고 온 거냐?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아니면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찾아내서 돈질이라도 한 거야?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오빠의 고함에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 달간 벙커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깨달은 지우였어요. 오빠. 지우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마음 편하게 먹으면 얼굴도 피는 법이에요. 강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지우는 처음 봤거든요. 저 이 땅 절대 안 팔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서 식물치유연구소를 세울 계획이에요. 뭐? 강철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식물치유? 미쳤어? 그 돌밭에서 무슨 식물을 키워? 거기 풀 한 폭이 안 나는 거 모르냐? 오빠는 모르는 게 많아요.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도발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민에 가까운 미소였죠. 아빠가 왜 그 땅을 저한테 주셨는지 오빠는 평생 모를 거예요. 강철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죠. 꺼져. 두고 봐. 그 땅 내가 어떻게든 뺏을 테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은별의 손을 잡은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강하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 강학인데. 그 기집애 뒤 좀 캐봐.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분명히 그 자갈밭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한 달 만에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없거든. 강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지우는 바빴어요. 벙커에서 가져온 희귀 식물 추출물로 죽어가던 화초들을 살려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동네 꽃가게 아주머니가 시들어가는 난초를 들고 왔는데 지우가 추출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하루 만에 꽃이 다시 피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여자가 있다더라. 혹은 손만 대면 꽃이 핀다더라.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시든 화분을 들고 말라가는 나무가지를 들고 지우를 찾아왔어요. 세상은 그녀를 기적의 식물 치유사라고 부르며 환호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죽은 식물을 살리는 신비의 여인. 지우의 얼굴이 TV 화면에 비칠 때마다 오빠들은 입술을 바짝 말렸어요. 저게 말이 돼? 강철이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기 직전이던 애가 무슨 수로 저런 걸 하냐고. 강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내 생각엔 그 자갈밭 아래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버님이 숨겨둔 보물 같은 거. 보물?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탐정 보고에 의하면 걔가 매일 밤 자갈밭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온대. 오빠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어요. 지우는 예전 자신의 꽃집을 망가뜨렸던 건물주도 찾아갔어요. 벙커의 보안 시스템에는 온갖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우가 서류 봉투를 건물주 앞에 내밀었어요. 건물주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답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건물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전부 털어놓았어요. 큰오빠 강철이 시켜서 꽃집 월세 계약을 파기했다고요. 지우는 그 배후 세력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겪으셨을 배신감을, 가족에게 등을 찔리는 고통을, 지우는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은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뭘 자랑했는데? 우리 집에는 엄청나게 큰 숲이 있다고. 거기 가면 기침도 안 나고 꽃들도 노래 부른다고 했어. 친구들이 진짜냐고 물어봐서 진짜라고 했지.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우의 표정은 굳어버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자랑은 순식간에 학부모들 사이로 퍼졌어요. 그리고 결국 오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지하숲이라고? 강철이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쳤어요. 그 멍청한 기집애가 아버님 비자금을 지하에 쏟아부어서 성을 쌓아놨구먼. 형, 당장 가서 파헤쳐야 해. 강학이 눈을 번들거렸어요. 그 숲이 뭔지 확인해야지. 그게 돈이 되면 우리 거잖아. 당연하지. 원래 아버님 재산은 장남인 내 거야. 오빠들은 당장이라도 자갈밭을 파헤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자갈밭 주변에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몰래 다가와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보고 탐지기를 들이대고 여기저기를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설계한 은폐 기술이 완벽했거든요. 지우는 벙커 앞 모니터 앞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내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답답해하며 전화를 거는 모습, 욕을 퍼붓는 모습,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모습까지요.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리며 키보드를 두드려 벙커의 방어 모드를 가동시켰어요. 그리고 오빠들을 유인할 함정을 치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이 제 발로 찾아오길 기다렸어. 아빠가 왜 나한테 이 땅을 줬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어요. 지우의 손이 벙커의 보안 레버 위에 올라갔고 곧이어 레버가 내려가는 소리가 고요한 벙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상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거대한 금속의 굉음이었어요. 지우는 벙커 모니터 앞에서 화면에 비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죠. 대형 불도저 여러 대가 자갈밭을 포위하듯 늘어서고 있었죠. 육중한 삼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언제든 땅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검은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갔고 강철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며 소리쳤어요. 광기 서린 눈이 자갈밭 전체를 훑었죠. 내 땅이야. 다 부숴버려. 강철의 고함이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싹 밀어버리란 말이야. 불도저 기사들이 엔진을 가동했고 부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 매연이 피어올랐죠. 육중한 삼날이 땅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은별이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는 정원 한쪽에서 나비를 쫓으며 놀고 있었죠. 천진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별아. 지우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별이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는데?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우는 아이를 벙커 깊숙한 안전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특별한 공간이었죠. 두꺼운 철문이 있었고 안에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이 갖춰져 있었어요. 별아, 절대 나오면 안 돼. 지우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정리하고 올게. 알았지? 은별이가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지상의 상황이 한눈에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도저들이 이미 땅을 파기 시작했고 육중한 삼날이 자갈과 흙을 퍼올리고 있었어요. 돌멩이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벙커 입구가 있는 지점까지 불과 몇 미터. 쿠궁. 굉음이 울렸어요. 불도저의 삼날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거예요. 지면 아래 숨겨져 있던 강철판이었죠. 거대한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자갈밭 전체에 퍼졌죠. 쾅! 불도저가 뒤로 튕겨나갔어요. 육중한 장비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힘없이 밀려났죠. 기사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른 불도저들도 급히 작업을 멈췄죠. 뭐야, 뭐가 있는 거야? 강철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왜 멈춰? 계속 파란 말이야. 사장님 밑에 뭔가 있어요. 강철 같은 건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자갈밭 한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입이 벌어지듯 땅이 좌우로 쩍 갈라졌어요. 싸아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죠. 강철과 강학이 뒤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떴어요. 지면이 서서히 솟아올랐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였어요. 흙먼지가 가시기도 전에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렸죠. 오빠들, 아빠 유산 탐내기 전에 여기부터 들어와 보지 그래?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야. 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궁금하면 직접 와서 봐. 지우가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철과 강학이 서로의 눈치를 봤죠. 탐욕과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두 사람은 홀린 듯 지우를 따라 지하로 발을 내디뎠죠.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죠. 위에서 맡던 흙냄새와 매연 냄새가 사라지고 싱그러운 풀잎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마침내 계단이 끝났어요. 강철이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강학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끝없이 펼쳐진 초우와 벙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맑은 시냇물, 색색의 꽃들. 지상의 황폐한 자갈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천장에서 쏟아지는 인공 태양광이 정원 전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런 걸 만들어 놨어? 강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곧 강철이 정신을 차렸죠. 그의 눈에 탐욕이 번쩍 살아났어요. 이거 다 돈 아니야. 강철이 혈안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야? 저 꽃들은, 저 장비들은. 그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향해 달려갔어요. 당장 다 뽑아서 팔아치워. 강철의 손이 나뭇가지를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어요. 스르륵하며 천장에서 무언가 내려왔어요. 투명한 유리벽이었죠. 방탄 유리로 만들어진 두꺼운 벽이 순식간에 솟아올라 오빠들을 에워쌌어요. 강철이 유리벽에 부딪혀 뒤로 나자빠졌죠. 뭐야 이게. 강학이 유리벽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정원 한복판에 짐승처럼 격리되어 있었어요.
정면의 대형 화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박 회장이 화면 속에서 두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이 못난 놈들아, 내 재산이 탐나서 내 동생까지 사지로 몰아넣느냐. 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 속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가 회사 돈 빼돌린 거, 4명에 도용한 거,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꾸민 음모까지 다 알고 있었어. 화면 한쪽에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날짜, 금액, 서명.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었죠. 아버님, 저희가 언제 그런. 강하게 더듬거렸어요.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라. 이건 다 증거가 있는 거야. 너희는 아비도 자식도 없는 놈들이야. 강철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열어. 당장 열라고. 유리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강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갇힌 유리벽 안쪽으로 뭔가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피어올랐어요. 썩은 달걀 냄새, 하수구 냄새, 쓰레기 더미 냄새가 한꺼번에 섞인 것 같았죠. 벙커의 정화 시스템이 역행하면서 악취 가스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오직 오빠들이 갇힌 공간으로만요. 강철이 구역질을 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꺼내줘. 강학이 바닥을 기며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유리벽을 긁었죠. 지우는 유리벽 바깥에 서서 그들의 추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오빠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같았어요. 아빠는 알고 계셨어. 오빠들의 더러운 탐욕이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시고, 아니, 예상하시고 이 벙커를 만드신 거야. 강철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아빠는 오빠들한테 사람답게 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강학이 유리벽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애원했어요. 살려줘, 살려줘, 뭐든지 할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오빠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지우야. 오빠들의 비명이 유리벽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벙커 내부의 비밀 서버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죠. 강철과 강학은 여전히 유리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악취가스는 멈췄지만 두 사람은 이미 녹초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기밀 문서 열람 마이너스 인가자 박지우. 지우가 제어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폴더들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 엄마 이름이었죠. 지우의 손이 멈칫했어요. 1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기록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화면을 올렸을 때 의료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 치료 경과, 처방 내역. 그리고 한쪽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문서가 있었어요. 고가 치료 장비 도입 예산 집행 실패. 지우가 그 문서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지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15년 전 엄마의 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에서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었고
계약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큰오빠 강철이 빼돌렸던 거예요. 지우는 화면을 더 내렸을 때 아버지의 메모를 봤습니다. 강철이가 도박빚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갔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했다. 순영이 치료 장비 도입이 한 달 늦어졌다. 그 한 달이 순영이를 죽였다.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우가 유리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거리고 있는 강철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를 죽인 건 병이 아니라 오빠였어. 강철이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이 화면을 향했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이체 내역서를 보고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그건 아버님이 빌려주신 거야. 강철이 악을 썼어요. 내가 갚겠다고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갚았어? 갚았냐고. 지우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엄마는 살 수 있었어. 오빠만 아니었으면. 강철이 뒤로 물러났지만 유리벽에 등이 부딪혔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폴더가 열렸습니다. 박강학 유언장 조작 시도. 이번엔 둘째 오빠 차례였어요. 녹음 파일을 통해 강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 치매 진단서 받아왔어. 이거면 유언장 무효 소송할 수 있어.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공증받은 유언장인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버님 건강 상태를 조작해야지. 의사 몇 명 매수하면 돼. 치매 말고 정신 이상 진단서도 받아놔. 지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학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조작해서 유언장을 수정하려 했던 거예요. 지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강철이 갑자기 강학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유언장 조작한다고 설쳐서 아버님이 의심하신 거야. 뭐? 형이 도박빚 때문에 돈 빼돌린 게 먼저잖아. 강학이 강철의 멱살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유리벽 안에서 뒤엉켜 바닥을 굴렀죠. 주먹이 오갔고 발길질이 오갔어요. 추잡한 몸싸움이었어요.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벙커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동했죠.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실시간 송출 준비 완료. 대상 박씨 그룹 이사회, 주요 언론사 12곳. 지우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올라갔지만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오빠들의 인생이, 회사가, 가문의 명예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15년 전 병상에서 숨을 거두던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빠만 아니었으면 그때 엄마는 살 수 있었어요. 망설임 끝에 지우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증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죠. 엄마의 치료 기록, 강철의 자금 횡령 내역, 강학의 유언장 조작 음모. 전부 다요. 몇 분 후 벙커의 통신 장비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박씨 그룹 주가 폭락. 검찰, 박강철 박강학 긴급 체포영장 청구. 재벌가 비리 폭로, 실시간 검색어 1위. 뉴스 속보가 쏟아져 나왔죠. 강철과 강학은 몸싸움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의 얼굴이 TV 화면에 나오고 있었죠. 강학이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우리 끝났어. 그러다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하.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었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였죠.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서류가 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문 권한 위임장이라고 적힌 문서였죠. 지우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것으로 가문의 모든 권한이 지우에게 넘어왔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결정권도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였죠. 모니터를 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자갈밭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번쩍거렸어요. 지우는 벙커 입구를 열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왔죠. 기절한 강철과 정신이 나간 강학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강철, 박강학.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빠들이 벙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강철은 축 늘어진 채로 경찰에게 부축받아 나갔고 강학은 여전히 헛웃음을 흘리며 끌려갔죠. 고개를 떨군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지상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지우 씨, 오빠들의 비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박 회장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지우의 얼굴을 향했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우는 다시 벙커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한 곳으로 향했죠. 엄마의 수국이 피어 있는 곳이었어요. 분홍색 꽃송이들이 인공 태양광 아래서 곱게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전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그 꽃이었죠. 지우는 수국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서류에 맞았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꽃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자갈밭에서 폭우를 맞으며 땅을 팠을 때도 울지 않았죠. 하지만 오빠들이 저지른 죄가 밝혀진 지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국 꽃잎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오빠들의 몰락으로 소란스러웠던 자갈밭에 평화가 찾아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지우는 수목원 건립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자갈밭 지상에 거대한 유리 온실이 올라가고 별인의 쉼터라는 이름의 어린이 병동이 문을 열었어요. 폐가 아픈 아이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맑은 공기 속에서 뛰어놀았죠. 그날 아침도 평화로웠어요. 지우는 밀짚 모자를 쓰고 정원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은별이는 나비를 쫓으며 온실 안을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유리 천장 아래로 맑게 울려 퍼졌죠. 그때 사무실에서 직원이 달려왔어요. 원장님, 급한 거예요. 직원이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장갑을 벗고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환경안전부 긴급 점검 통보서.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안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글자를 훑어 내려갔어요. 귀시설의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미등록 지하시설 및 무허가 장비 사용 혐의로 48시간 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공문이 지우의 손에서 구겨졌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주름이 잡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간신히 숨을 되찾았는데, 별이가 기침없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걸 다시 빼앗기는 거야? 또다시? 지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15년 전 엄마가 느꼈을 그 답답함이 이런 걸까요? 공기가 있는데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공포가요. 이걸 뺏기면 지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우리의 숨이 다시 막혀.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지우는 공문을 다시 펼쳐 읽었어요. 익명 민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죠. 익명 민원이라고요? 이 수목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더 적었죠. 오빠들은 감옥에 있었고, 그렇다면 누가? 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민원, 누가 넣은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익명이라. 지우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벙커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죠. 아버지가 만들어둔 이 시스템은 외부의 모든 접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외부 침입 시도 3회. 제보자 추정 통화 기록 감지. 지우는 통화 기록을 재생했고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수목원 지하에 뭔가 숨겨둔 게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집 막내가 아버지 돈으로 지하에 성을 쌓았대요. 새언니 쪽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분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틀 안에 조사관이 온다는 거고 이 지하 벙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등록 시설, 무허가 장비.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았죠. 시설이 폐쇄되면 아이들은 다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해요. 다시 기침하고, 다시 숨막히고, 다시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은별이는 온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별아, 엄마, 나 나비 잡았어. 은별이가 달려왔어요. 볼이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고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건강한 아이의 심장 소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어요. 별아, 엄마가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별이네 쉼터에서 선생님이랑 있을래? 응, 거기 친구들 많아서 좋아. 지우는 아이를 안전구역인 별이네 쉼터에 맡겼어요. 거기는 지상시설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벙커로 돌아와 증거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연구자료, 공기 정화 기술 데이터, 식물학 노트, 만약을 대비해 전부 외장하드에 복사했어요. 만에 하나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기술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검은 승용차 2대가 수목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 차림의 남자와 카메라를 든 여자였죠. 박지우 원장님이시죠? 환경안전부 조사관 김태호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죠. 저는 서울경제 기자 한수진이에요. 이 수목원에 대한 취재차 왔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죠. 특종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마주 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내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지하에 미등록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지하에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수목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별이네 쉼터 앞에서 조사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산소호흡기를 단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갓 도착한 아직 이곳의 공기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였죠. 조사관이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폐질환 아동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죠. 조사관이 산소호흡기를 단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조사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아이가 물었어요. 조사관이 잠시 말을 잃었죠. 나는 이 건물 검사하러 온 사람이야.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아이가 말했어요. 여기 오면 숨쉬기 편해요. 집에서는 맨날 기침 나는데 여기서는 안 나요. 조사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죠. 규정은 규정입니다. 감정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물었어요. 원장님, 이 공기 정화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특허 등록은 되어 있나요? 제 아버지와 연구팀이 오랜 시간을 바쳐 개발하신 기술이에요. 그 아버지가 비리로 유명했던 박씨 그룹 회장 아닌가요? 그 돈으로 만든 시설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의 말에 지우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리와 관련 없으세요. 비리를 저지른 건 제 오빠들이에요. 하지만 돈의 출처가, 그 돈은 아버지가 정당하게 벌어서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조사관이 끼어들었어요. 돈의 출처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저는 시설의 적법성만 확인하면 돼요. 지하시설로 안내해 주시죠.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숨길 수 없었죠.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따라오세요. 지우가 앞장섰어요. 자갈밭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번호패드를 눌러 강철문을 열었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드러났어요. 조사관과 기자가 숨을 멈췄어요. 내려가자 지하 50m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정원이 나타났죠. 울창한 나무들, 맑은 시냇물, 분홍색 수국. 엄마의 숲이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세상에. 기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이런 곳이 있었어요? 조사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굳히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미등록 지하시설, 무허가 대형 장비 다수.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 시설이 없으면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 후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거 기사 터지겠네요. 재벌가 막내딸의 비밀 지하 왕국? 제목 괜찮죠? 지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숨기면 불법으로 폐쇄되겠죠. 그렇다고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기술이 탐욕의 먹잇감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재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컴퓨터 앞에 섰죠. 화면에 버튼이 떠 있었어요. 기술 공개 시스템 마이너스 전 세계 과학기관 동시 송출.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였어요. 기술이 독점되거나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 버튼을 누르면 공기 정화 기술의 모든 데이터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고 누구도 독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신 이 벙커의 존재도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지우의 떨리는 손이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지우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죠.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죠. 전송 중 마이너스 전 세계과학기관 2847곳.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져 갔고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죠. 뭘 한 거예요?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기술을 공개했어요. 전 세계에요. 이제 누구도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없어요.
대신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죠.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수조 원짜리 기술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돈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고 그 순간부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죠. 한국의 무명 수목원에서 혁명적 공기 정화 기술 공개. 재벌가 막내딸 수조 원짜리 기술을 인류에게 기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기자 한수진은 특종을 잡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기사를 썼어요. 비밀 지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은 생명의 방주라는 제목이었죠. 조사관 김태호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미등록 시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합법화를 위한 특별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 달 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지우의 엄마 이름을 딴 박순영 기념 생명환경보호법법이었습니다. 공익 목적의 환경시설에 대한 특별인가 조항이 신설됐었고 엄마의 숲은 합법적인 시설이 됐죠.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공기 정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줄을 섰죠. 지우는 모든 연구 자료를 공개했고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이 기술로 돈을 벌면 안 돼요.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야 해요. 과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환경기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 기념 수목원을 인류를 위한 종자은행이자 지구의 산소 탱크로 지정합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는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보따리를 든 새언니들은 지우의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한 새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새언니가 고쳐 불렀어요.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 사정 알잖아. 남편들이 다 구속되고 재산도 압류당하고 청소부 자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좀 써주면 안 될까? 새언니가 비굴하게 웃어 보였어요. 화려하던 손톱은 깨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죠.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죠. 아유 냄새나 옷고락선이 좀 봐 하며 코를 막던 모습이요. 기침하는 은별이를 보며 재수 없다고 침을 뱉던 모습이요. 하지만 지우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해봤자 자신만 지치니까요.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새언니. 여기는 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만 일하는 곳이라서요. 새언니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야, 제발. 죄송해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지우는 예우를 갖춰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새언니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죠. 그때 수목원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 하나가 안쪽을 훔쳐보고 있었죠. 때가 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큰오빠 강철이었죠. 감옥에서 나온 뒤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그는 화려하게 꽃피운 수목원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보안 요원이 강철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강철이 더듬거렸죠. 여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당장 가세요. 경고입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어요.
내 동생 땅이야. 내가 이 집 장남이라고. 강철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미친 사람 아니야? 저런 노숙자가 왜 여길 와서 행패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은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죠. 그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지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빠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하는 특별한 일과를 위해 지하 벙커로 내려가 엄마의 숲에 도착했어요. 지우는 정원에서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죠. 아침 이슬이 꽃잎 위에 맺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꽃을 들고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 꽃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오늘도 별이랑 건강하게 잘 보낼게요. 수목원 한편에 마련된 별이네 쉼터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이 신비로운 정원을 보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찾아오곤 했어요. 원장님, 기부금 100억을 드릴 테니 특별 관람 좀 시켜주세요. 저희 가족만 단독으로 정원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시면 200억도 가능합니다. 거액의 제안이 줄을 이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원 보존을 위해 하루 관람객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지우는 알았거든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지우는 정원 벤치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수백 번은 읽은 일기장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체였죠. 지우야, 고맙다. 덕분에 아빠의 꿈이 드디어 숨을 쉬는구나.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글귀는 언제 적으신 걸까요? 아버지는 지우가 이 일기장을 읽을 것을 아셨던 걸까요? 그리고 지우가 이 꿈을 완성할 것을 미리 아셨던 걸까요? 지우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꿈은 단순히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숨 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리요. 엄마, 은별이가 달려왔어요. 아이가 지우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땀 냄새와 풀잎 냄새가 섞인 아이의 채취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별아, 오늘 재밌었어? 응, 나비 3마리나 잡았어. 근데 다 놓아줬어. 은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산 너머로 기울면서 황금빛 노을이 수목원을 감쌌어요. 그리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 한쪽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그 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지금 우리 보고 계시겠지?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별이가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어서 두 분 다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은별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수목원 너머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을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가장 천대받던 자갈밭에서 피어난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이었죠. 지우의 행복한 미소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수목원의 하루가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